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할인입니다. 네, 이제 세월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영원히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이 사건은 기억되는 한은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종교적으로 좀 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리고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아픔이 가벼워지는 건 아닐 거예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죠. 왜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종교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종교가 나서야 할 것과 나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종교가 나서야 할 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실은 세상이 밝히도록 그렇게 꾸준히 응원하고 지원해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이제 흔히 이런 걸 문제를 더 많이 첨예화시키면 이제 종교가 사회에 참여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로 갈 수 있기도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 옆에 서 있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내가 참여의 다예요. 우리 사회 체제를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응원하고 거기에 힘이 되어주는 거. 거기까지 이제 무슨 뭐 정치 행위를 하는 그 무슨 뭐 목사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 현상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종교의 사회적 참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프고 힘든 사람 곁에서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일이 참여하는 것이지 종교가 종교적인 가치관을 내세워서 이게 옳은 일이다 저게 옳은 일이다 이 종교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가 이게 사회적 참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네포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기독교가. 한국은 제가 글도 썼는데 기독교 자체는 보네포 뒤에 숨어 있고 개신교는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보네포? 그냥 그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독일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행동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독일보다 사실 우리가 더 절실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다 보네포였던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근데 뭐 굳이 보네포 이야기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보네포처럼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보네포같이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보네포처럼 언제부턴가 이게 관상종교가 됐어요. 쳐다보는. 동시에 그런 것도 어떤 신학적 사대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대주의예요. 신학적 사대주의. 왜 거기서 찾냐고. 왜 한국교회가 굳이 보네포에서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주기철이 올바른 모델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본주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주기철 옹호자들이 막 난리가 나겠지만 주기철 목사는 종교적 순교를 한 거예요. 애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우상을 두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반대해서 순교한 거지 일제 항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일제 항거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그냥 저는 근데 그 십계명의 그 우상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는 잘못 해석한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 신앙 자체로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야훼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거를 우리도 야훼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 문장은 그냥 그대로 가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믿던 신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너 나랑 사귀잖아. 다른 여자 만나면 죽인다. 예.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지.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꼭 한 여자야만 해. 아 그러니까 나도 사귀고 너도 사귀고 쟤도 다 사귀는데 어떻게 다 한 여자랑 사귀어? 지금 나랑 사귀는 여자가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걸 여자를 놔두고 딴 여자 사귀지 말라는 거지. 그거 더 실감난다. 효도 얘기보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나도 박 선생님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딴 여자 사랑하면 나 죽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함인데 저는 그래서 난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난독.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구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데 주어하고 목적어를 혼돈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수입하면서 그 종교적 방법이 아니라 신까지 같이 네, 신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신은 사실은 안 온단 말이에요.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도 있지만 못 오죠. 신을 수입할 수 없어요. 신은 이민이 안 돼요. 이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 또 발끈들하겠지만 절대 신은 이민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다른 나라에 가도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갑자기 내가 미국 사람 시민권을 획득하고 영주권을 획득해서 내가 미국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이잖아. 뿌리가 원래 한국 민족이 그건 안 바뀌는 거죠. 혈통이 바뀌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것처럼 신은 못 바꾸는데 바꿀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시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워낙에 로마라는 국가의 제국주의 종교가 보니까 침략 지역을 통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바울의 교리가 그렇게 또 이용된 면도 바울은 억울한 면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교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될 거라고는 자기가 좀 밑밥을 던졌으니까 그런 거죠. 책임은 져야 되지만 어쨌든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바울 교리가 갖고 있는 모순.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신문지에서 로마식 교육을 받은 반 로마인이었다는 데서 오는 한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배국가, 제국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겠지만 저희 같은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양아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100%는 아니죠. 뒤에 이제 이게 말씀하셨지만 바울 패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뒤로 한참 오면서 그 우생학까지 우생학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그러면서 말려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 백인롤주의가 이 종교와의 그냥 뿌리를 잡으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유색인종들은 열등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시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요새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일본 애들이 바다에다가 방사능 오염수 버리면서 또 시끄러워졌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박모 교수께서 또 무슨 한 말씀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교수죠. 저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근데 일본 애들이 이뻐한다고 우리까지 이뻐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런 거란 말이지.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처럼 이쁜 애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볼 때는 그런 입상이 없단 말이에요. 걔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모양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생학이 나온 것도 결국 기독교의 뿌리가 있고 선민사상의 뿌리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즐겨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뭐 어쩌고 해서 누구 아들은 누구 노예가 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데 걔네가 성서를 잘못 해석했어? 글쎄요. 지나치게 잘 해석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색인들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와 우리가 지금 식민 지역에서 보는 기독교와 서구인들의 기독교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놈들이 딱 바울이죠. 외국 나가서 서구 애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공부해갖고 오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로마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백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 30대 정치적 선택을 욕할 자격이 안 되는 게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냥 같은 패턴입니다. 네. 우리가 마치 나를 백인인 것처럼 백인에 투사하듯이 그런 젊은 층들이 그 성공한 그런 계층들한테 자기 자신을 투사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뭐 이거 건드리면 난리 나더라고요. 전세적으로 BTS 건드리면 아주 뭐 작살이 나던데. 요즘엔 브레이브걸스 건드리 말이야. 네, 뭐 있어요. 근데 결국 요새 그 20, 30대들이 갖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우월감, 한국에 대한 우월감은 그런 데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몇몇의 스포츠 스타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 이런 거에 기인해서 우리가 서구보다 월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아, 국뽕. 예, 국뽕이죠, 일종의. 근데 그게 양면적이지 않나요? 예, 굉장히 사대주의적이면서 또 한쪽 면에서는 국뽕. 네, 국뽕. 이게 근데 한 세대에서 한시에서 같이 일어나요. 동시에 이게 가지고 이게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개념인데 네.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진짜 그야말로 그냥 오피스 코리아 하나로 단결되듯이 그냥 이게 뭉쳐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국뽕이 그 문화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100% 서양 문화거든요. 문화 자체로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정체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정체가 없어요. 또 근거가 없어. 뭐 그렇기도 하죠. 네. K-팝이라는 게 K-팝이 지금 한국인의 한국 위상을 올리는데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K-팝이 뜨니까 한쪽은 똥짝을 그냥 죽으라고 띄우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투사거든요. 그런데 이 투사가 보통 투사는 한 방향을 향해 가는데 네. 이 투사는 양방향을 가는 양쪽 거예요. 전혀 다른 쪽 방향을 가면서 그게 하나가 돼. 이게 그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모순인데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를 모순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식민교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뭐 외국에서는 성공한 식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미국화된 서양화된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 보면 그냥 뭐 요새 유튜브에 그냥 온통 국뽕천재예요. 한국의 우수성을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이게 좀 사상 누각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니까요. 네, 근거가 없어요. 원래 투사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네, 홀로그램 같은 그냥 거 대상만 있는 예. 거지. 있어요, 있기는. 때론 만질 수도 있고 대상만 있는 거라니까요.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대상은 있어요. 대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건가? 이 제국주의가 기독교가 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원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원대한 계획들의 일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한국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티한 거예요. 이게 성공해서 한국이 위상이 높아서 좋기는 한데 한쪽 구석이 왠지 찜찜해서 굉장히 더티한 기분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잘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 국뽕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보다 저는 어떤 그 자긍심이 더 있어요. 국뽕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자긍심을 더 갖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이 자긍심이 저 국뽕이랑은 달라요. 달라요. 예. 그 국뽕을 볼 때 오는 찜찜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도 뭐라고 이렇게 딱 꽂아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런 느낌이에요. 잘 키운 조폭 후계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한 거는 일단 투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왜 갈라졌을까? 왜 한 방향이 아니고 두 방향일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고두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썩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시점이 되지 않았겠느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동양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제3국가에서 볼 때는 따라하고 싶은 나라가 된 거는 사실인데 이건 또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잘 큰 조폭, 후계자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파병도 보내야 되고 이제 미국이 하는 짓을 지금 우리가 뒤치다거리를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이 후계자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예, 와르르 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늦지 않겠느냐. 얘기가 세월호 아이들로 출발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냐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세월호가 주는 그 교훈, 의미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종교적인 정체성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 이런 데까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